박진기 K정책 플랫폼 교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황, 또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김정은의 상황까지 과연 이 푸틴이나 김정은이 핵단추를 누르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 한번 분석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좀 벌어진 건데요. 저는 설마 민간인 지역에다 미사일을 쏠 거라고까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푸틴이 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와, 민간인들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쏜다. 이거는 사실 전범으로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짓을 벌린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있을 때 국가 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들, 특히 지도자의 개인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 통제를 지금 실패했습니다. 개인의 감정 통제를.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집단 지성이나 어떤 이성적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푸틴 나이도 좀 많이 먹었잖아요. 푸틴의 그 개인적인 분노? 그게 지금 표출되는 행태죠. 뭐에 분노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그 두 가지 큰 건이 있는데요. 노르스트림 그 해저, 독일까지 연결한 가스, 가스관이 지금 폭파된 거.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폭파된 게 지정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던 크림 반도 연결시키는 대교 파괴. 크림 대교. 이게 지금 푸틴이 했던 모든 일을 지금 망칠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지금 유럽에 대한 가스를 가지고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노르스트림 송유관이 그 가스관이 파괴됨으로써 해가지고 실제로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원래 기존에 있던 가스관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더 눈치를 봐야 상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실제로. 근데 그나마 지금 현재 전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지금 크림반도에서 그 대기를 통한 군수문자 지원인데 이게 그것까지 끝났잖아요.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앵커니가 말씀드릴 때요. 향후에 그 전황에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중간 허리 끊는 전략을 출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란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대교에 끊어버리고 지금 전략적 물자는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는 데가. 그러면은 지금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 중간 허리 끊어내면 크림반도는 고립돼 버리거든요.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근데 지금 푸틴이나 러시아의 수백 년간 내려왔던 거는 부동항을 확보하는 건데 이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국토로 복원을 시키면은 러시아의 가장 큰 부동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린 거죠. 결국은 아까 잉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민간인 지역에다 미사일 발사하는 건 전형적인 테러리즘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테러리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라 해서 유엔 대제를 받는데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이 아니라 테러 국가입니다. 지금. 테러 국가가 돼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전통적으로 상임 이상이 놓게 권한을 부였는데 향후에 국제 그 총에서도 러시아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을까. 전범국가잖아요. 전범국가의 테러 국가잖아요. 민간인을 죽였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인 지역이고 특히 우리 삼성전자가 입주한 건물과 보게 했잖아요. 거기도 맞았더라고요. 미사일. 그러면 계속했을 때 그게 삼성만 당하겠습니까? 다른 유럽에 있는 모든 기업이 키우이라는 수도에 다닌 기업이 다 있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 푸틴은 아주 위험한 일을 도발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주말 사이에 또 들어온 걱정되는 소식이 원래 그 친러 국가지 않습니까? 벨라루스가 러시아하고 합동 지역군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엄밀히 따지면 소비에트 연방의 부활의 신호탄위를 봐야 되죠. 소비에트 연방이 부활한다. USSR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푸틴을 민주의 자유주의의 PC주의에 대항하는 우파의 기수라고 그렇게 반응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것만 보고서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하겠습니까? 현재 푸틴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구소련과 KG의 망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일생일대의 목표인데 그게 어느 정도 될 것이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됐을 때 그게 통제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급한 대로 벨라루스를 잡았는데 결국 이번 전쟁 기간을 통해서 정작 러시아가 통제가 가지고 있던 중앙아시아 지금 전부 다 이탈하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되고 있고 그럼 벨라루스만이 현재 그 소련의 그 지금 러시아의 말을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면은 그 과거 처음에 우리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네. 진입 경로가 벨라루스하고 돈바스 세 군데 진입 들어갔거든요. 예.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예. 벨라루스 통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예. 키우에서 반격을 해가지고 다 몰아내고 네. 현재 돈바스가 크림 반도까지 건드렸는데 이게 벨라루스를 통해서 다시 재진입, 키우를 재진입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근데 네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조금 전에 미사일 공격한 것처럼 이게 최악의 경우 서유럽이 전체 개입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서유럽 전체가요? 그러면 세계대전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본인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서는 현재로서 종전 그러니까 그만시켜야 된다. 우리가 크림반도 점령하고 돈바스를 돈바스하고 동부 지역을 다 점령한 걸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게 지금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푸틴 오판인 건 또 뭐냐면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네. 군사력이라는 게 한 6만 명밖에 없어요. 아, 병사가 이렇게 많지는 그리고 않네요. 예, 육군이 주인데 네. 지상군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이것 자체도 현재 강제 진입병이 한 30만 명의 강제 진입병들이 네. 실제로 군사적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훈련받은 예. 훈련된 병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5만의 병력을 지금 이용하게 하는데 벨라루스도 5만의 병력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네들 국방을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굉장히 구소련의 유물들밖에 없어요. 전차라고 해봐야 T-80보다 못한 전차들, 네네.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군사력 장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벨라루스가. 예. 그러면 결국 이것도 좀 더 훈련된 병사들이 동원될수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소련 이외의 국가가 같이 연합했다는 거는 이게 전형적인 예전에 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대전 때 왜 주축국과 그렇죠. 연합군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그런 건가요? 식으로 거기에 이 동쪽에 있는 북한도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자기들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게 부채의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항정 의식이나 네. 이제 무기 체계가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핵무기가 없는 전제 조건에서는 충분히 대적이 가능한 상태고요. 현재 그렇게 전황은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전체 우크라이나 굉장히 크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의 5배 정도의 영토입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전 전황이 그냥 바로 옆에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뭐 크림반도나 이쪽에 돈바스 지역이나 이쪽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한반도만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러시아군이 아무리 증오인 30만이 증오해도 바다에 잉크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점령 그러니까 주요 거점지에 갈 수 있는 병력은 제한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요 거점 지역에 모이는 순간 또 하이마스가 미사일 쏠 것이고 그러면은 다 죽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이 상황을 복구할 방법 없고 결국 그래서 푸틴이 선택한 것은 전술핵을 쓰겠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러시아가 전술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르면은 아무리 뭐 정밀 타격 뭐하고 하더라도 미사일 기지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미사일 그 탱크 트럭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주변에서 꼼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여러 판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현재 푸틴의 이 멘탈이 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도발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이 러시아 군부 내에 좀 더 사항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푸틴이 명령을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안 할 수도 있겠죠. 저항할 수 있을까요? 푸틴의 독재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푸틴의 의견대로 이대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반론도 제기되게 하냐면 현재 전쟁이 나오니까 러시아군의 장비의 수준이 너무 나쁘다는 게 재래식 전력이 좀 많이 차이가 났죠. 그렇다면 핵 무기는 핵 무기는 온전히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난번 이번 전쟁에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어떤 미사일 쐈을 경우에 미사일이 갖다 다 돌아서 자기한테 맞는 경우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밀 유도 무기들은 특히 핵무기는 정밀 유도 무기의 그 위에 있는 레벨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지 보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과연 돼 있나? 그리고 발사체에도 그게 됐나?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려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푸틴이 실제 전술 핵무기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게 발사 안 됐다거나
그러면은 자포했거나 자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불배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통제된 미국같이 완벽하게 통제된 군사 과학기술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러시아의 그간의 1년간의 지금 전황을 봤을 때는 무기체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핵무기를 잘 관리했었을까? 이게 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발사 제가 여러분들이 강경하게 말씀하신 분들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굉장히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지금 그 이성적인 걸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집단 지성을 작용하느냐, 그리고 군부에서 실제 이걸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두봐야겠지만은 현재의 러시아의 푸틴의 그 의지는 굉장히 강하지 않은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결국 푸틴이 지금 핵 버튼을 누를 것인가 말 것이나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뭐 벨라루스하고 뭐 집단군도 막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형태가 결국에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김정은이 요 최근에 막 도발 수위를 확 높이고 있는 게 이 푸틴 때문이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은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악의 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의 축이다. 과거에는 뭐 시리아, 이란 등인데 그건 통제 범위에 있는 애들이고요. 솔직히 그 국제 관계를 조정할 때 미국이란 절대적인 일극책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악당들은 피하거든요. 뭐 빌런들이 있어야 되겠죠. 빌런들이 있었는데 그 통제 가능한 빌런하고 통제 안 되는 빌런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은 통제가 지금 안 되는, 그리고 이 삼총사가 과거 우리 6.25 전쟁 도발시킨 주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현재 역할 분담이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벨라루스하고 이렇게 어떤 동맹관계 강화하면 지상고를 좀 하는 것처럼 지금 북한은 북한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하고 이런 것조차도 역할 분담론이죠. 그래서 이게 왜 역할 분담이냐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과거에 왜 베트남전 때 우리가 이제 월남에 파병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무장공비를 울진으로 내려보내서 그래서 주한미군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군이 굉장히 강군이거든요. 이 대한민국 군은 한미 방공 상호 조약에 따라서 미국과 혈맹 관계고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어떤 무력적인 행위에 직접적으로 한다면은 한국 군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지금 시진핑이 대마 침공하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죠. 몇 년, 2020 몇 년까지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랬을 때도 결국 대한민국 군대와 주한미군을 묶어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 그리고 어떤 북한에서 핵무기를 도발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항공모함 전단 하나 일로 와 배치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에서 역할 분담론을 지금 했을 때 북한은 그 역할을 지금 수행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좀 푸틴의 핵미사일 발사보다는 수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 나라에 그렇죠. 그냥 다만 앞이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나 북한에 있는 3대째 세습 체제가 여기도 우리랑 다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종류의 집단 사고를 가진 나라거든요. 나라도 아니죠 사실. 반도 세력인데 거기도 그 일당 독재체에서 김정은의 말이 그대로 먹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그냥 기분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분 따라서. 그래서 한적인 게 되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래서 지금 한미일 동맹을 빨리 좀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한미일 동맹을 빨리 지금 맺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동북아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한미일 동맹은.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경제 동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붙으면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를 가진 하나의 집합입니다. 다만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약간 북한은 과거부터 계속 가끔 전술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한테 미국과 일본을 떨어뜨리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술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조차도. 근데 그러니까 한미일은 공산주의나 어떤 제국주의 전체주의로부터 이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는 마지노선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댓글 중에 보니까는 대한민국이 뭐 강군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5년 동안 오염됐지만 예. 대한민국 강군이 맞습니다. 뭐 세계 6위 정도 좀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교들이나 사병들차도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지만 네. 이건 금방 복구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일본 장교가 된 장교들만 속아내면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 그럼 너무 염려하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이 차트는 어떤 건가요? 예.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네네. 계속 친일 문제를 나서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의 역사관은 딱 100년에 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 몇 년생이죠. 64년생이었나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예. 6.25 세대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6.25 세대도 아니고 실제 대한민국에 전쟁했던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대한민국 가장 잘 살 때 우리가 그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계층들 60년대생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친일 하는데 반일하고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1000년 이상으로만 올려놓으면은 네. 실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국가를 가장 많이 멸망시킨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고조선을, 고구려를, 백제를, 고려를 명시키고 6.25 전쟁을 도발시킨 게 중국입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차트에 보시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 적 있어요. 예전에 나선정벌이라고 예, 예. 우리 조총부대 가서 예, 예. 러시아에다 싸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뭐 청일전쟁으로 대표하는 전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도 러일 전쟁이라는 전쟁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신미양요라고. 그렇죠. 그건 미국의 뭐 침략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은 일본하고 태평전쟁을 해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2번이나 터뜨린 나라예요. 네네. 근데 왜 미국이, 일본이 저기 혈맹 국가입니까? 그게 지금 지구상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사 태평양 경쟁 당시에 한반도가 네. 조선이 일본 제국이 병합됐을 때 한반도에 미국이 폭탄 쐈습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은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준 나라예요. 네. 그러면 왜 얘들이 자꾸 반미주의하고 반일주의 뭐 하냐면은 결국 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얘네 이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에 충성하려는 밖에 안 되거든요. 어허.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이 항구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일본이 일본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제 뭐 침략 시기를 갖다 강조하더라고요. 강조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구했을 때 우리도 일본에 가는 해적들도 우리 있었어요. 우리는 예. 외국은 대마도 정벌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해적들도 일본에 많이 갔습니다. 우리도 해적들이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보면은 네네. 실제로 외구를 잡고 오면은 90%가 조선인이라가 나와요. 외구의 90%가 조선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변발하고 어허. 자기가 일본인처럼 나면 해적질 하고 다니는 게 조선인이라는 거예요. 어허. 실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얘기입니다. 예. 뭐 그런 해적대 도적질을 빼더라도 실제로 이 정규군이 침공한 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한민족들이 간 게 더 많아요. 과거에 여몽연합군이 일본 침공을 그렇죠. 2번 했고요. 예. 이거 주도한 사람은 몽고가 아니라 고려입니다. 고려의 충성왕이 원래 쿠빌라이 칸의 그러니까 사위잖아요. 사위니까요. 예. 자기의 충성심을 더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몽골은 일본적인 관심은 없어요. 그 기마민족에다가 유럽을 침공할 목적인데 고려에서 일본을 점령하기 위한 어떤 목적 그리고 고려의 왕이 그때 시미양 왕이라고 요동 지역을 관할하는 왕의 권한도 갔었기 때문에 네. 일본까지 권한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은 고려가 주도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군요. 실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고려 말에 창왕 때나 태조 때나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을 세 번 했습니다. 정규군이 가서요. 맞습니다. 그거는. 역사도 팩트예요. 예. 근데 가르치질 않죠. 어.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 거는 임진왜란이 아니라 여몽연합군 침공, 대마도 정벌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발생한 게 임진왜란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병합 갔을 때 한일병합이 우리가 뭐 일본하고 싸워서 나라를 뺏겼습니까? 그냥 고종이 팔았죠. 자기가 어떤 뭐 은사금을 받고. 전 세계에서 예. 식민시대 때 제국주의 때 그 병합이 될 경우 그 왕조는 무너져요. 네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왕조가 유되고 가장 대우를 잘 받았던 건 조선 왕조입니다. 일본의 그 일제 한일 병합 시기에
일본 천황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일을 받았던 게 영칠왕이에요. 네, 예, 예. 일본에서 호와 저택에 살면서 예, 맞습니다. 나중에는 메가도한테 예. 가서 조선을 다시 달라고까지 참가 한번. 근데 메가도가 반대하죠. 메가도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친분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절대로 뭐 반일 친일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국제 관계고 현실을 쪼어서 중화인민국, 중공과 북한과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맞춰서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겁니까? 미국과 한국의 동맹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결국은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어허. 그게 그렇군요. 이재명이라는 지금 당대표 이분은 작년에 그랬잖아.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미국이 언제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까? 아니 진짜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는 거를 친일 국방이라고 얘기하고 네. 왜 일본이 과거에 이 한반도를 갖다 지배했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2차 대전 때 네. 독일은 프랑스를 침략해갖고 프랑스를 점령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나토로 해가지고 같이 네. 훈련하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하고 독일이 나토군으로 같이 훈련할 때 야, 독일 너희는 우리 프랑스군을 침략했던 곳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럼 프랑스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거 안 돼. 네. 이거는 어떻게 나토가 소련 그 당시 어떤 침공을 막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 역사관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삐뚤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역사를 몰라요. 아, 공부를 그러니까 안 한다? 공부를 기본적으로 몰라요. 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한 게 뭐 계속 이게 민주당의 그 대표선 최근에 뭐 우금치 전투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동학 얘기하면서 예, 예.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교도들을 학살한 거는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 관군입니다. 역사적인 예. 배경과 지식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편협되게 결국 이 중차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가 생각합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안보 지키는 거는 우리가 든든한 한미 동맹과 일본과의 관계를 종독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기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이야말로 지금 네. 북중로의 어떤 위협, 특히나 이제 푸틴이 핵 단추를 누릴 수 있는 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창에서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느라고 다 보지 못했습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